계속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에 우리 물권법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물권 총론이 끝났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점유권 할 차례입니다. 우리 교재는 264페이지입니다. 일단 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점유라고 하는 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개념이 점유에 관념하다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우리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제 소유물을 팔에다 차고 있다. 이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 권리, 즉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물건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권 없이도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배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 효과를 주고 있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상 지배 상태 요거를 권리로 인정했는데 이 권리를 점유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점유권. 그럼 이 점유권은 본권을 가지고, 즉 지배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배권 없이도 그냥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시계를 여기다가 놓고 갔는데 여기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한 분이 시계를 습득을 했다. 민법 교수가 시계 두고 갔네. 다음 주에 오면 시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분에게도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점유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지나가던 사람이 그 시계 네 거냐? 아니다. 빌렸냐? 아니다. 그럼 내놔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네 시계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느냐? 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지배했기 때문에, 내 시계도 아니고 그 시계도 그 사람 시계도 아니지만 내가 먼저 지배했기 때문에 내가 그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지배권을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것, 그걸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나머지 설명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유제도의 뭐죠, 사회적 작용이다, 목적이다, 뭐 연역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보다는 또 보면은 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로마법적인 요소와 게르만적인 요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문적인 것들이고요. 요거에 관해서 특별히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뭐 포세시오다, 다시요. 이걸 뭐 포세시오다 또는 뭐 게베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그래서 뭐 부위를 배려하죠. 게베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 객관식 시험과 관련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점유권의 의의다라고 해서 192조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다라고 해서,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거기서 점유권이 있다라고 해야 돼요. 점유권이 있다. 여기 지금 안 보이시죠? 점유권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아마 칠판에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점유권이다라고 했는데 점유권이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있다. 그래서 점유권이 있다. 그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야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사실상 지배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점유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점유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204조 규정에 의하여라고 해서 204조는 이제 뒤에 나와요. 점유 보호 청구권 중에서 점유 보호 청구권 중에서 점유의 회수라고 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점유권 중에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 하나죠. 이건 우리 물권 청문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 돌려줘라 또는 내가 점유하고 있던 물건 돌려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회수를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요. 점유 회수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1년 이내에만 하게 되면 되는 거죠. 1년 이내. 이 1년이라고 하는 제척기간, 출소기간이다. 뒤에서 공부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의 의미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자가 사실상 지배를 뺏기면,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점유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일단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를 해서 목적물 반환을 받으면, 그래서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여기 점유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점유권이라고 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 될 테고, 소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목적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마찬가지죠. 하지만 아무런 권한 없이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시계를 제가 풀러놓고 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여기 PD님들이 아마 시계를 습득을 했다. 다음 주에 오면 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물건을 시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PD님은 아무런 사용 수익권이 없잖아요. 그래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그 권리를 인정해서 점유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유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점유할 권리와는 다르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소유자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는데 그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는 소유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볼게요. 물건을 도난당한 소유자는 소유권은 있죠. 이 소유권은 물건을 점유할 권리인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물건을 도난당했으니까 도둑 그분이죠. 도둑이 뭐야? 도둑놈이죠. 도둑놈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자가 현재 자주 점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점유권은 없어요. 하지만 그 도둑은 점유할 권리는 가지진 않지만 점유권이 있다. 이때도 이 점유권은 자주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점유의 권한을요. 그래서 왜 훔쳤을까? 지가 갖고 싶으니까 훔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걸 자주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점유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사실상 지배입니다. 사실상 지배. 이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 행사, 이걸 사실상 지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사실상 지배를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 행사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 지배하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도 사실상 지배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의 개념이 포괄적이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사실상 지배다. 그럼 이거 지금 뭘로 설명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혹시 편의점 사장님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편의점 사장님이요. 모양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편의점이 하나 있다. 이 편의점이 RG25시다. 이런 편의점이에요. 여기에 갑이 있는데 이 갑을 을이 편의점 사장님이고 갑은 알바생이다 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사장님이 알바생에게 야, 너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해라. 지시 또는 명령을 하게 돼 있죠. 지시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지시 명령에 따라서 갑이 물건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지시 명령에 따라서 얘가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배하고 있으면 이자는 자기 스스로가 물건을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시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 설정 의사, 내가 사실상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점유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장님을 점유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점유 보조 관계에서 보면요. 현장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점유 보조자예요. 그런데 그 지배에 관해서 모든 명령, 지시를 하는 사람은 점유자, 을이겠죠. 이때는 이 물건은 이 편의점 안에 있는 물건은 점유자 지배하에 있다고 봐서 점유자는 을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고 보고 이 사람에게는 점유권이 없어요. 얘한테는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는 것이고 이 점유자에게만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제가 들어드린 사례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사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판례인데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히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혹시 토지 소유자가 아닌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토지 사용권을 취득을 했고 이 정당한 토지 사용권으로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든 아니면 무단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든 관계없이 일단 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 거죠. 건물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을이 여기서 살고 있든 안 살고 있든 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를 위해서 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된다. 부지는 이 땅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배는 어떤 형태냐? 사실상 지배는 을이 여기 가서 살거나 여기 가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도 건물을 토지 위에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리고 점유를 하고자 하는 점은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자, 뭐 여기 특별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점유에 관념하다라고 하는 거. 점유는 사실상 지배 상태를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유는 사실상 지배 상태다. 예, 그리고요. 즉 법률은 사실상 지배 상태만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태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그 설명했던 내용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점유에 관념이요. 사실상 지배 상태 우리 기본서는 2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점유 보조 관계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 타인만을 점유자로 본다. 지시하는 자를 점유자로 보겠다. 그럼 여기는 점유자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점유 보조 관계.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의의와 근거 중에서 점유 보조자는 여기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영업상, 가사상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지시를 받는 자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만 이걸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력 행사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 사실상 지배라고 해도 뭐 틀린 개념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배는 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물건에 대한 실력 행사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자에게는 점유 설정 의사가 없이 지시만 받아서 물건의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점유자라고 보지 않고 점유보조자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뭐 근거 이렇게 우리 객관식 시험에 필요한 것들만 몇 개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점유보조관계의 성립 요건이다. 점유보조관계의 성립 요건 268페이지 중간에 있죠. 타인을 위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물건을 지배하고 있어. 현장에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보조관계다라고 하는 건 뭐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지시, 명령, 그리고 복종 관계를 점유보조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시, 명령, 복종 관계를 의미한다. 이 지시, 명령, 복종 관계는 사법관계, 사법관계는 뭐 고용관계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공법관계다라고 하는 건 뭐죠? 국가 재산을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을 때 이때도 뭐 공법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반드시 유효한 관계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럴 수 있죠. 이거 해고됐는데 아마 여기 편의점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2시간, 3시간 또는 30분 단위로 한 번씩 와서 지배하는 경우에도 점유보조관계는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점유보조관계 이제 부부관계다라고 하는데 부부는요. 부부가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의 터전으로서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구 등은 부부의 공동점유인 것이지 점유보조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녀 평등이니까. 그다음에 뭐 법인의 기관이다. 그 큰 의미 없습니다. 그다음에 효과.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점유자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점유권에 관한 모든 효력은 점유주, 이 점유자, 을에게만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소리냐? RG25C에 갑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다. 그러면 갑이 쫓아가갖고 물건을 자력으로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력구제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력구제권은 두 가지예요. 뒤에 가서 자력방위권과 그다음에 그렇죠. 목적물 회수하는 거죠. 자력으로 방해하거나 그다음에 자력으로 탈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자력방위권, 자력탈환권. 그러니까 물건을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 못 가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자력방위권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가지고 갔다. 그러면 뛰어서 쫓아가서 현장에서 추적해서 뺏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점유보조자가 해야지 점유자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닐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간접 점유가 있어요. 지금 점유에 관념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목적물을 지배하거나 실력 행사는 하지 않아도 점유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 보조 관계 했고요. 그러면 간접 점유는 뭐냐? 점유 매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인데 갑 소유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은 갑 소유물입니다. 여기에
뭐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임대차 쪽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 을이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배 내지는 점유하고 있을 때 이런 겁니다. 이때 목적물을 을이 지배 또는 점유는 하고 있지만 이 지배 또는 점유는 갑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완전히 갑에서 독립된 지배 또는 점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면요. 갑이 임대차를 해주면서 이 임대차의 목적이 뭐였느냐? 주거용으로 목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갑이 가서 보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갑이 봤을 때는 내가 빌려줄 땐 분명히 주거 용도로 빌려준 물건을 영업용으로 쓰고 있다. 그럼 용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인 갑이 이거 임대차 위반을 이유로 목적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해지에 의해서 임대차 관계는 그냥 소멸해 버리는 거죠. 장래를 향해서 그냥 바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지배는 하고 있어도 그 지배는 갑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지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갑에게도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 점유권을 간접 점유권이다라고 해서 이자를 간접 점유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 직접 목적물을 실력 행사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저희가 현장 실강을 할 때는 간접 점유가 좋습니까? 직접 점유가 좋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는 직접 점유라고 얘기하는데 더 좋은 건 간접 점유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그럼 저 같으면 간접 점유를 선택할 겁니다. 간접 점유는 소유권이 있고 여기는 사용 수익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 수익권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대차 여기는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죠. 지상권, 전세권 설명하고 있고요. 질권이다라고 하는 건 동산에 대한 약정담보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대차 시험범위 아니고 임대차, 임치도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 세 개 중에서 나올 거고 이런 건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계약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유 매개 관계요. 이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목적물을 점유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 점유 지금 269페이지고 설명은 이미 어느 정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9페이지에 194조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간접 점유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간접 점유 가장 일반적인 게 임대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점유하게 되면 임대인은 간접 점유권을 취득하고 임차인은 직접 점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 보조자와 달리 그래요. 거기 지금 보니까 간접 점유의 효력이에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 보조자와 따라서 점유 보조자를 따라서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능 및 이유에 한번 볼게요. 간접 점유 기능 및 이유에 270페이지 상단부에 나에 보시면 기능 및 이유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능 및 이유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 보조자와 따라서가 아니라 점유 보조자와 달라서 달라서 지금 빨간 글씨로 표시했는데 지금 칠판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고 있나요? 점유 보조자와 달라서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따라서를 지우고 달라서로 바꿔 주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겐 점유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간접 점유의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 점유의 성립 요건은 특정인이 직접 점유해야 된다. 이 특정이라고 하는 이 을을 점유 매개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특정인 점유 매개자의 직접 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점유 매개자는 시험에 나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점유 매개 관계를 설정한 임차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점유 매개 관계, 이 점유 매개 관계다라고 하는 건 임대차라든지 지상권, 전세권이다라고 하는 관계를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 발생과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이다. 내용이 조금 어렵게 설명은 돼 있어도 점유 매개 관계는 이런 거죠. 계약 관계다.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유치권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들 빼고요. 점유 매개 관계는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그렇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혹시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하면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목적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완전한 점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접 점유는 직접 점유자보다도 조금 포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포괄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래서 좀 포괄적이다.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다음에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중첩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 을이 혹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니면 전세권 같으면 전전세를 체결하고 전전세권자가 또는 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차와 전대차, 전세권과 전전세, 지상권자도 또 다시 임대차 할 수 있죠. 예, 이건 이제 우리 물권 쪽에서 물권 강론에서 공부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 중첩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법률 관계일 필요 없다. 그 이야기는 임대차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무단 불법 점유인 경우에도 점유 매개 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이 취소가 됐다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래도 갑은 간접 점유자의 지위를 가지는 거고 목적물 반환받을 때까지 을은 직접 점유자로서의 그 지위를 그대로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어떤 요력이 있느냐?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점유권자예요. 점유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간접 점유자도. 그래서 간접 점유자의 지위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져요.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이 사람에게. 그 점유 보호 청구권이다라고 해서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있죠. 이거 다 행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내부 관계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목적물 사용 수익과 관련돼서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목적물 반환 청구는 언제 하느냐? 혹시 점유물이 제3자에 의해서 침탈이 됐다는 얘기죠. 반드시 이 침탈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목적물이 제3자에 의해서 침탈됐다는 얘기는 직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또는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목적물이 제3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더라. 이게 점유 침탈인 거예요. 점유 침탈이 있으면 직접 점유자도 여기다가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간접 점유자가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나에게 돌려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줘라. 근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직접 점유자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반환받을 수 없을 때 그때 나에게 줘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점유보호 청구권,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요거 침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침탈을 당했는지 여부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자기에게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하는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다든지 지금 현장에 없다는 얘기예요. 외국에 나가 있다. 아니면 반환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때 나에게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점유 침탈을 한번 파악해보자는 얘기죠. 점유 침탈은 직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죠.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게 양도했다. 점유를 임의로 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건 점유 침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점유 침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그럼 예를 들면 을이 갑에게 동의받지도 않고 전대차해 버렸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 의사에 완전히 반하는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어도 점유 침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유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간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승계받은 이자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점유권에 기한 이것도 병이라 그러면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정이라고 사례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사례인데 혹시 헷갈려 하실까봐 이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력구제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력구제권. 간접 점유자는 현장에서 목적물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다 있긴 있는데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목적물을 누군가가 침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직접 점유자예요.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자력으로 구제해야지 간접 점유자에게 전화해서 멀리 살고 있는 간접 점유자가 와서 자력 구제할 수는 없어요. 현장성과 긴급성이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접 점유자에 대한 관계다. 그럼 둘 사이의 관계예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점유 매개 관계가 뭐였느냐에 따라서 둘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 매개 관계가 존속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점유 보호 청구권 목적물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접 점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의 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인의 점유는요, 지금 이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갑이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점유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갑이 점유하고 있었다. 점유자가 갑인데 점유권자예요. 점유권자인데 이분이 사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을 사망하시면 요 상속인이 갑의 지위를 상속을 받는데 이렇게 승계가 되는 건 무슨 승계라고 하냐면 포괄승계라고 해요. 이 포괄승계다라고 하는 건 갑의 권리, 의무, 하자, 제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에서 원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풀어야 됩니다. 실제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 재산권과 관련된 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괄승계가 이루어져요. 그럼 혹시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상속인이 당연히 이 점유권을 승계가 되는 거죠. 갑은 현장에서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상속인은 현장에 없다. 한국에 안 산다. 그럼 외국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랬어도 갑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현장에서 사실상 실력 행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은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인의 점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이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상속인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지 몰라도 사망한지를 모른다. 그래도 이 권리는 승계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아버지인지 모른다. 라고 하더라도 점유권은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었는지 이거 자체를 몰라도 당연히 포괄승계 효력에 의해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그래서 포괄승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경우 포괄승계가 똑같이 일어나는 뭐 포괄유증이나 회사합병, 포괄유증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시험법이 아니잖아요. 회사합병도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법에 관한 규정이죠. 여기에도 그대로 준용을 하겠다. 뭐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점유와 성질을 하자를 그대로 상속인이 승계한다. 그러니까 이 점유가 혹시 자주점유였다. 그럼 자주점유. 타주점유였다. 그럼 타주점유예요. 선의의 점유였다. 무조건 선이죠. 악의의 점유였다. 그럼 무조건 악인 거죠. 두 사람의 권리 의무 관계는 완전히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시험 문제 푸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의 태양이다라고 하는 것, 점유의 형태와 모양을 점유의 태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점유의 태양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